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건축법 문제풀이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 문제풀이 부분에서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자, 그래서 4번 문제 보시면, 건축법을, 규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에 대해서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일반 건축물에 부수되는 공작물이 아니라, 이 독립된 공작물로서, 이 독립된 공작물인데, 이것이, 건축법의 일부, 적용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독립된 공작물로서 일정 규모가 되었을 때 높이나 면적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축조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축조 신고하고, 우리가 공작물을 축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허가나 일반적인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의 개념이 아니라 축조 신고 개념으로 되는데, 여기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첫째 높이 2m를 넘는입니다. 2m를 넘는. 그래서 높이 2m를 넘는 옹벽이나 담장의 개념, 옹벽, 담장. 이것은 우리가 축조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는 개념, 넘는은 초과의 개념이죠. 초과. 그래서 2m, 넘는 초과의 개념은 2m를 포함하지 않죠. 기산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2m 이상이면 기산점이 포함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한다는 겁니다. 경사진 부분에. 그러면 2m를 넘게 되면, 신고를 하고, 2m 이하면 신고할 필요 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담장을 쳤다. 그러면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담장을 축조했는데, 이때 2m 이하까지 축조하면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m를 넘는 담장을 3m짜리 담장을 축조하겠다. 그러면 축조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 알아두시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높이 4m를 넘는 이제 강고판이나 이런 것들에 해당됩니다. 강자가 되는 강고판, 그리고 강고탑, 이런 것들이 3m입니다. 그래서 4강이라고 하시면 되죠. 4m의 4강. 그리고 세 번째, 이 높이 6m를 넘는 것들은 많습니다. 6m를 넘는 기념탑도 있을 수 있고요. 기념탑이나 또는 장식탑, 아니면 철탑이라든지, 아니면 꿀뚝이라든지, 아니면 저런 것들이죠. 이제 골프 연습하는 그런 것들, 이런 등등 많습니다. 이것은 많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높이 8m를 넘는이죠. 8m를 넘는. 고가수조입니다. 고가수조. 이 고가수조는 건축물에 있는 고가수조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부 다 독립된 공작물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독립된, 공작물입니다. 이 경우에는, 축조 신고를 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넘지 않는 경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하짜리가 하나 있는데, 보통 철골 조립식 주차장이나 기계식 주차장으로서 외벽이 없는 이 주차장은 보통 8m 이하가 바로 이 축조 신고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8m 이제 초과되면 주차장법으로 이제 적용받게 되고,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에서는 현재 1번에 보시면 높이 2m의 담장은, 이거는 신고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건축법을 적용받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번 문제를 보시면 7번.
자, 7번 문제 지하층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지하층. 지하층 부분에서 우리가 보실 것 지하층. 지하층이라는 개념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거하고 지금하고 약간 차이는 있는데 현재는 이 지하로 내려간 부분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로 이제 기준 잡고 있죠. 지표면을 기준 잡아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표면이 있을 때 자, 지표면보다 자, 아래로 내려간 부분이 얼마 되냐. 근데 그 기준을 잡는 것은 바로 이 청고를 기준 잡습니다. 청고. 바로 층높이. 자, 반자 높이가 아니라 층높이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자, 반자 높이가 아닙니다. 층높이. 그래서 층높이의 자 2분의 1 이 지표하에 있는 부분 이것이 2분의 1 이상 돼야 되죠. 이것이 2분의 1 이상 되면 이것을 지하층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지하층 개념. 그러면 이 지하층의 개념은 자, 꼭 기억하세요. 층고를 기준 잡아서 지표하에 있는 부분이 2분의 1 이상일 때 지하층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80년도에는. 그런데 이것이 단독주택이야 뭐에 대해서 2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나누어졌었는데 지금은 다 2분의 1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용도도 관계없이 전부 다 지하층 부분은 2분의 1 이상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용도는 관계없습니다. 단독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층높이, 층고의 지하표에 있는 것이 층고 층높이 2분의 1 이상이 되면 우리가 지하층의 정의로 본다는 것을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 지하층은 요거 말고 조금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 지하층은 자, 보통 지하층이 그러면 층수에 산입을 하지 않습니다. 층수에 산입이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층수에 산입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 몇 층, 지상 몇 층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지하층 부분은 이제 용적률 산정 시에 자, 연면적 개념에 연면적에 지하층 바닥 면적은 포함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 이 지하층 바닥 면적은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하층 바닥 면적은 제외를 시켜줍니다.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자, 지하층을 짓게 되면 비용이 일반 층에 비해서 몇 배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하층을 만들지 않습니다. 과거는 지하층이 자, 법적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치. 근데 지금은 건축주의 재량상입니다. 건축주가 알아서 짓는 것이죠. 그래서 용적률 산재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되지만 지하층을 짓게 되겠죠. 그러면 지하층을 짓게 되면 건축물의 안전도 관계 있지만 유사시 방공호로도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하층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서 제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8번 문제 거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부분. 거실이란 것은 자, 보통 여러분들의 보통 적을 기준을 잡으시면 안 된다. 보통 아파트의 리빙룸 개념 거실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든 관계없이 거주라든지 집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또는 집회라든지 오락이라든지 기타 등 이런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거실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거실은 이 중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현재 현관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리고 교실은 거실에 속하죠. 학교의 교실은 거실입니다. 사무실, 사무소 거실이고
그래서 이런 행위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장의 작업장은 거실에 속합니다. 공장의 창고는 거실이 아니겠지만, 그래서 거주나 직무, 작업, 집회, 오락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거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편소에서 거주하는 분들은 없겠죠. 그렇다고 또 저걸 집약시켜서 하시면 안 되고,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주무신다고 그게 거실이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건 노숙자들이고. 그래서 개념 알아두실 거는 그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거시에 속하는 것은 교실로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10번에 자, 주요 구조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부. 주요 구조부는 재난시를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해놨습니다. 재난시 이 구조가 파괴되면 위험한 것을 다 정리해놨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일단은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가 해당이 됩니다. 내력벽이어야 됩니다. 내력벽. 자, 내력벽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이어야 되죠. 내력벽과 그리고 보. 자, 보의 개념. 여기서 이제 보라는 것은 일반 큰 보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작은 보의 개념이 아니라 큰 보, 가다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지붕틀입니다. 지붕틀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바다. 그리고 이제 주계단이죠. 주계단. 그래서 기둥, 주계단. 그리고 이제 기둥, 이래 총 6가지가 주요 구조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열점, 이제 벽은 내력벽이어야 된다는 거, 내력벽. 그래서 비내력벽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는, 자, 큰 보의 개념, 보가 나오든지 큰 보여야 됩니다. 여기서 작은 보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보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틀이고요. 지붕틀. 그리고 이제 바닥이고, 그다음에 근데 바닥 중에서는 치하층 바닥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치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치하층 바닥은 지표하고 맞닿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자, 이 붕괴되더라도 자, 위험하지 않죠. 그래서 치하층 바닥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 주계단 대거에 옥외 계단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옥외 계단 주요 구조부가 아닙니다. 자, 기둥은 주요구에 뭐 사익 기둥 이런 거 아니고, 그리고 기초는 아닙니다. 기초는 우리가 내력 구조부는 맞지만은 아니다. 이런 지하층 바닥이나 작은 보 이런 것은 내력 구조부는 해당이 되지만, 자, 저기에는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총 6가지를 주요 구조부라는 걸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 뭐 1번에 보하고 여기 틀을 써 주셔야 됩니다. 틀은 지붕틀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지붕이 전체가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면 이제 뼈대라는 거죠. 주뼈대. 머리카락이 주요 구조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마감 재료가. 그래서 지붕틀이 돼야 됩니다. 틀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바닥하고 주계단 이용하고, 그 다음에 옥외 계단하고 기초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계단, 주통로로 사용되는 계단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계단이 이제 강화되면 피난계단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피난계단이라는 것은 자, 일반적으로 방화문을 하나 열고 계단에 가면 그것이 피난계단이죠. 근데 방화문을 2개 열고 계단에 가면 건 특별 피난계단이고요. 그래서 그 정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벽은 이제 적어주고 내력벽이라고 적어주시고, 내력벽. 내력벽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모든 벽이 주요 구조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력벽이라고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요 구조는 총 6가지가 해당이 된다.
뭐 암기하실 때 뭐 앞자 따서 암기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보시면 건축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건축에 대해서 자 정의 내려놨네요. 건축. 자, 건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 측면을 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건축은 보통 총 5가지가 건축에 해당되죠. 그래서 신축, 정축, 개축, 재축 이전에서 총 5가지를 5가지를 우리가 건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건축. 그래서 제일 먼저 부속 건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이죠. 그래서 건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1번의 신축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신축 개념 1번 지문은 신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축은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나대지 조건이 돼야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돼야 됩니다. 건축물이. 자, 그래서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돼야 됩니다. 없는 대지. 바로 나대지 개념이죠. 나대지. 나대지 개념인데 여기에다 건축물을 축조하는 행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대지의 개념은 이 건축물이 없는 대지나 또는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도 인정해주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부속 건축물. 그래서 이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 이것도 나대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여기에 새로이 이제 주된 건물을 축조한다. 이것은 신축 개념으로 봐줍니다. 새로이 이제 건축물을 축조합니다.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건축물을 우리가 축조한다. 이것은 신축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자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주된 건물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건축물의 전부가 철거된 자 빈대지 나대지 종전보다 규모가 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제 철거를 했습니다. 자, 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철거 내지 일부 철거 할 수도 있는데, 자, 전부 철거를 했어요. 전부 철거하면, 자, 나대지 개념이 되죠? 나대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같은 범위야 종전보다 크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되죠. 전부 철거해서 종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자, 이 축조를 하게 되면 자, 건물을 종전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축조했습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 이런 경우는 개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우리가 축조를 했습니다. 종전 범위 내에서 하면 이 경우는 자, 바로 개축 개념이 됩니다. 개축이고. 그런데 전부를 철거해가 종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종전 범위 초과해서 건축을 했습니다. 종전 범위를 초과해서 건축물 축조해서 건축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신축에 해당이 됩니다. 신축 개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개축의 개념이 아니라 신축 개념이 됩니다. 신축 봐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물이 천재지면에서 개멸. 자, 좀 멸실한 용어를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멸실됐습니다. 천재지변 멸실이 된 경우. 그래서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멸실이 되었습니다. 멸실. 자, 이 건축물이 멸실된 대지에다가 자, 일반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종전과 동일 규모에서 축조하면 이 경우는 재축이 되죠. 멸실된 이 대지에 종전과 동일 규모로 지었습니다. 종전 범위 내에서 지었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지었습니다. 동일하게 건축하면
이것은 재축 개념이 되죠. 재축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종전보다 초과되면 종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신축 개념이 됩니다. 종전 범위를 초과해서 건축하면 종전 범위 초과하게 되면 이때는 신축 개념이 되고 신축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이거죠. 그러면 개축이라는 것은 철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멸실이죠. 철거는 인간 자유에서 부수는 거고, 멸실은 천재지변에서 봐두는 게 멸실 개념이죠.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개념, 기존 건물의 옥상에 벽돌벽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자, 이겁니다. 기존 건축물에다가 추가로, 연면적, 자, 바닥 면적이든, 건축 면적이든, 연면적이든, 높이든, 이런 것을 증가하는, 늘리는 행위들은 전부 다 정축에 속합니다. 늘리면 기존 건물의 증가, 늘리는 행위를 했다. 이런 것은 정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 건축물만 지어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담장을 추가적으로 설치했다. 이것도 정축입니다. 늘리는 행위. 기존 행위에서 추가로 늘리면 정축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에 보시면 대수선. 자, 이 대수선. 자, 이 대수선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자, 이런 거죠. 이제, 수선 변경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해체나 정설을 했을 때. 그러면 보통, 대수선의 개념에서 먼저 1번에 보시면 30제곱미터 이상의 내력벽을 해체해서 수선 변경하는 경우 해놨습니다.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제 이 내력벽이나 이제 포라든지, 자, 보통 기둥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붕틀, 이것을 갖다가 일반적으로 정설 해체하는 행위, 정설이나 해체하는 행위는 무조건 대수선으로 봅니다. 정설. 그래서 정설이나 이런 해체하는 행위, 해체는 개수하고 면적하고 관계없습니다. 이 해체는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대수선입니다. 근데 수선 변경의 경우 내력벽이나 이런 보나 지붕틀 이것을 갖다가 보통 수선 변경하는 행위. 그럼 이거는 수치가 나와야 돼. 이런 경우는 보통 수선 변경에 대해서는 수선이나 변경은 자, 요거는 3개죠. 각 3개입니다. 합산해 보 3개. 그래서 보를 3개를 3개 이상을 수선 변경한다. 그리고 기둥을 3개 이상,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의 개념이 됩니다. 자,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이죠. 내력벽은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의 개념이 됩니다. 수선 변경은 자, 수치가 나와야 돼요. 3자가. 그리고 정설 해체는 자, 개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명심해 두시고. 그럼 1번 지문에서는 그러면 30제곱미터에서는 수선 변경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내력벽 면적을 30제곱미터에서 수선 변경하면 이것은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봐두시고. 그리고 기준 잡아두시고, 그래서 해체하는 빼드는데 해체 자체가 대수선이죠. 그러면 면적 빼야 되고, 지금은 법문장이 정확히 나왔죠. 그래서 정설 해체하거나 아니면 30제곱미터 수선 변경하는 행위가 됩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최저층이 아닌 바닥판을 30정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경우 해놨는데, 이거는 해석 나름인데,
자, 방화구획이나 방화벽이 있습니다. 방화와 관련돼서. 자, 이 방화구획을 갖다가, 방화구획을 갖다가, 방화구획을 위한 이런 벽이라든지 바닥판이 있습니다. 바닥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자, 수선 행위는 전부 다 대수선에 해당이 되죠. 벽이나 바닥판을 정설이든 해체하든 수선이든 변경하든. 자, 그래서 벽이나 바닥판을 갖다 방화구획을 위한, 자, 방화벽이나, 그래서 이 방화구획이나 방화벽을 위한 거, 이런 것을 위의 경우는 수선 변경이 무조건 대수선에 속합니다. 대수선. 그래서 법조문을 이제 해석해 들어가면 지금 현재 2번의 경우도 자, 저거죠. 바닥판을 최저층이 아닌 바닥판입니다. 그러면 건축물에 있어 가지고 자, 이 바닥판이 무엇이 되는가 하면 이 바닥판 슬래버가 전부 다 방화구획이 되죠. 방화구획 개념이 되는 거야. 바닥판 슬래버가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판이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답이 없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는 2번이 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적으로 공사하면. 그래서 법조문 해석에 들어가는 경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여기 없다고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주계단, 피난계단을 해체 수선 변경하는 게, 그래서 일반 이 해체하여 하는 것은 옛날 법률이고, 그래서 그냥 수선 변경만 해도 대수선이죠. 그리고 주계단, 자, 주계단 피난기든 면적하고 이런 관계 없습니다. 자, 재난이 발생하면 계단으로 피난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피난을 가야 되는데 계단을 수선하고 있으면 피난 못 갑니다. 그래서 대수선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기둥 해놨죠. 기둥은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의 최소 폭은 해가놨습니다. 근데 막다른 도로는 제외라고 해놨죠. 그러면 보통 건축법상 도로의 경우는 자, 원칙적 도로가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4m 이상 도로가 원칙적 도로가 되죠. 근데 예외는 있죠. 지형적 조건 등으로 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는 3m 이상 확보해 주면 되고, 막다른 도로 제외하고요. 막다른 도로의 폭이 우리가 10m 미만일 땐 폭이 2m 이상이면 되어주기 때문에, 자, 그래서 도로 폭은 4m 이상이 기준이 되겠죠. 4m가 최소 폭의 개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봐두시고.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다음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해놨습니다. 근린생활시설. 그러면, 자, 단란주점 150제곱 미만, 단란주점 150제곱 미만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되죠. 단란주점. 그래서 단란주점만 빼고 나머지 주점자가 붙은 위락시설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150제 미만은 바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 근생이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단란주점은. 이상이 되면 위락시설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상.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이상이 되면 150점 이상 되면 위락시설로 가고요. 위락시설입니다. 그리고
노래 연습장하고 노래 연습장은 것은 자 바로 제2종이죠. 제2종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됩니다. 제2종 근생 좋습니다. 근생 근린 생활 시설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점도 여기에 속하겠죠. 일반 음식점이라는 것은 술을 파는 곳이 일반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유치원. 자, 유치원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교육 연구 시설이겠죠. 교육 연구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교육 연구 시설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안마시술소. 안마시술소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죠.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됩니다. 근린생활시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개념이 되었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교육연구시설이죠. 교육연구시설에 속합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리고 일종 근생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거, 상점 같은 슈퍼마켓, 1000제곱미터 바람의 미만인 것이 제1종 근생이죠. 그리고 여기 기본적 의원들, 애들 아팠을 때 가는 의원들이나 있죠. 이런 의원자 붙는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속하겠죠. 가장 기본인 것은 1종 근린 생활시설이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시끄러운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은 2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연습장 이런 거 있으면 우리 조금 시끄럽잖아요. 그런 것은 2종 근생이고 피로는 한데 간혹가다 악이 될 수 있는 거 이것은 2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장 기본인 것은 1종 근생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근린 생활시설이 1, 2종으로 구분하고 있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 잡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다루고 있네. 다가구. 자, 이 다가구 주택은 자, 단독주택이죠. 단독주택에 속하죠. 다가구 주택. 용도 분류상 단독주택에 들어가고 단독주택. 그래서 이제 이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들 그 해설에 보시면 해놨습니다. 위에 그 요건을 모두 맞춰야 됩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개층 이하 돼야 되고, 한 개 동의 주택 쓰이는 바닥 면적이 자 66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자 이 19세대 이하가 돼야 되죠. 이것을 모두 맞추면서 이제 단독주택. 그럼 이거는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는 한 명입니다. 그래서 등기는 한 명 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세를 사는 형태다. 주인은 하나고요. 그것이 다가구 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서 자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개층 이하면서 한 개 동의 바닥면 660 이하 되죠. 근데 그거는 4개층 이하고, 근데 공동주택인데 걔는 각 세대의 소유권이 각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다세대 주택이고, 그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고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세대수 제한이 있죠. 다가구는. 근데 다세대 주택은 세대수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4개층이하고 한 개 더해 660. 그럼 차이점이 이거죠. 얘는 3개층이하고 걔는 4개층이하고, 이거는 다가구 주택은 세대수 제한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은 세대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차이고, 하나는 단독이고 다세대는 공동주택이라는 점, 그것이 구분 좀 해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중주택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다중주택은 저거고, 보통 학생이나 이제 보통 회사 있는 직장인들이 다수인이 거주하는데, 일반적으로 얘는
3층 이하이면서 그 다음에 연면적이 330 이하가 돼야 돼요. 그건 삼삼하게 갑니다. 3층 이하, 330 이하. 그런데 요거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은 어딘가 하면 취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밥은 어디서 먹는가 하면 하숙집. 그래서 쉽게 하숙집이 다중주택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숙은 남자분들이 많이 하니까 하숙집 딸내미는 하숙집 아주머니가 삼삼해야지 잘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 3층이야. 예, 그래서 330이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독립된 주거 하면 안 돼. 각자 밥 먹으면 안 가. 그래서 하숙집 딸내미 보러 가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은 대지의 대지 면적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대지 면적 산정에 대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 자,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자, 지금 현재 보시면 여기에 지금 현재 도로가 있고요. 도로 폭이 2m네요. 도로 폭이 2m고. 그 다음에 대지 크기가 20m에 12m로 되어 있네요. 20m에. 자, 12m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경사지네요. 여기가 경사지. 하천이나 이런 경사지 철도가 있을 때는 틀리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 폭이 도로 소요너비가 소요너비 미달도로가 되겠죠. 소요너비 미달도로라는 겁니다. 미달도로. 그러면 소요너비 미달도로에선 소요너비를 확보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이 경계선 여기서부터 도로 중심선에서 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왜 그런가 하면 자, 여기가 자, 대지일 경우 양쪽이 다 대지이면 자, 공용 부담을 똑같이 씻겨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이 경우는 경사지야 또는 하천이나 철도 부지가 있을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확장했을 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가지인 측면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여기에서 소요너비만큼 후퇴를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후퇴. 그럼 소요너비만큼 후퇴해 줘서 그럼 기본적인 건축법상 도로너비는 바로 4m가 됩니다. 4m 폭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2m만큼 후퇴해야 된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도로 부지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로 부지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기존의 골목길에 집을 짓는데 뒤로 해서 후퇴해 짓는 것이 바로 이 도로폭으로 내준 경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기 땅이 아닙니다. 후퇴해서 지었을 때. 그래서 그런데 자기 땅이라고 주차하고 좀 못하게 해놓죠. 사실 아니고 자기 땅 안에 도로 부지로 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면적은 나머지 부분이 대지 면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0m에다가 자 곱하기 12m에다가 요걸 공제해 줘야 된다는 거다. 요 2m만큼 공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0m죠. 그래서 200제곱미터가 바로 대지 면적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그런데 22번 문제의 경우는 저거죠. 도로 모퉁이에 있을 경우다. 도로 모퉁이. 그러면 지금 현재 요 경우에 교차하는 도로에 대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이제 조건이 40m, 그 다음에 6m, 폭이 도로가 6m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지금 현재는 25m에
현재 여기가 3m 되네. 도로폭이 3m입니다. 3m. 근데 여기 하천이 흘러가고 있네. 하천. 여기에 하천입니다.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자, 이 막다른 도로는 조건이 안 주어졌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이 3m 도로. 그러면 이거는 소요너비 이상 도로니까 관계없는데 이것이 3m 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각도는 직각으로 지금 현재 본 거죠. 교차간 직각이다. 그러면 3m 도로폭이 소요너비 미달 도로가 생겼네요. 그럼 소요너비만큼 확장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소요너비는 4m가 되겠죠. 그러면 1m만큼 후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도로 부지로 내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요 도로하고 요 도로가 이제 요 도로가 4m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에 도로 모퉁이 건축선을 만듭니다. 도로 모퉁이 건축선. 요거만큼 대지 면적에서 제외를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자, 이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 생기죠. 모퉁이 건축선이 생기는데 이것은 차량을 갖다가 회전 반경을 나오기 위해서 도로 모퉁이 건축선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도로 모퉁이 건축선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자, 보통 이 교차 도로가 도로의 자 소요 너비가 보통 4m 이상 8m 미만입니다. 8m 미만 8m 미만 도로가 교차된 미만 도로가 자 교차를 하면서 자 이 내각이 이 도로 이 대지 내각이 120도 미만일 때입니다. 120도 미만 교차각이 자 이 교차각이 120도 미만일 때 뭐가 발생하는가 하면 이 도로 모퉁이 건축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도로 모퉁이 건축선의 경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그 폭의 개념은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메다 수는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 3, 3, 2 그리고 3 자 2, 2, 2 이렇게 해서 딱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쉽게 이거는 90도 미만일 때입니다. 교차각이 90도 미만이고 이거는 90도 이상에서 120도 미만까지가 여기 해당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차량이 회전한 각이 적으면 회전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적을수록 이 한 변에 들어간 요 길이 개념이 커집니다. 그래서 맞으면서 이렇게 해서 이 도로폭을 우리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도로폭을. 그래서 도로폭의 개념은 자 여러분들이 써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6m 이상 8m 미만, 그다음에 4m, 6m 미만 되죠. 그래서 이 표를 작성해서 우리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주의할 것은 계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위에 거는 안 나와요. 계산 문제 위의 표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왜냐하면 이 각을 90도로 주어질 경우만 나오니까 90도가 여기에요. 90도가 여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원래 사랑스럽고 삼삼하고 이쁜 누구 이렇게 외우고 사랑스러운 사람 다 빼줘야 돼요. 하나씩 삼삼한 사람 이쁜 사람 누가 봐도 이뻐. 그래서 2m, 2m가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90도 이상 나오다 보니까 요건데 결과적으로 그럼 요 도로일 경우는 둘 다 도로가 6m 이상 돼야 돼요. 여기 6m 이상 8m 미만 도로예요. 미만 도로고 도로폭이 여기 이제 4m 이상 6m 미만이고 도로폭이 그다음에 여기
6m 이상. 자, 8m 미만 도로고. 그 다음에 여기 4m 이상. 자, 6m 미만 도로죠. 미만. 그 다음에 여기 6m 이상. 8m 미만입니다. 미만. 그 다음에 4m 이상. 자, 6m 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차도로는 이 도로하고 이 도로가 동시에 두 도로가 6m 이상이 돼야 돼요. 6m 이상. 그럴 때는 3m. 나머지는 다 2예요. 신경 쓰지 말고. 어떤 도로를 넣어도. 그러면 현재 이 도로가 6m고 이 도로가 4m잖아요. 교차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맞추든가 이걸 6m 맞추고 그 다음에 여기 4m네. 4m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점이 이거만큼 후퇴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2m, 2m씩 후퇴해서 삼각형 면적이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면적 산정할 때 그러면 이 40m는 그대로 가주면 되죠. 대지 면적은 자 그대로 가주시면 되고 그래서 40m에다가 자 곱하기 여기에서 현재 바로 소연읍이 후퇴하기 위해서 1m 후퇴했죠. 그러면 25m에서 마이너스 1m를 공제해 주잖아요. 그럼 24m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한 상태에서 여기에다 마이너스 공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공제해 줍니다. 자, 뭔가 하면 요거 삼각형 면적만큼 공제해 주는 거죠.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2제곱미터를 공제해 주면 되는 거예요. 요걸 공제해 주면 바로 자 대지 면적 개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대략 보시면 자 얼마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면 되네. 그래서 40에 곱하기 25면 1000인데 1000제곱미터인데 1m 빼주니까 40을 빼버리니까 960 되겠네. 960제곱미터에다가 마이너스 2 하니까 자, 2제곱미터 그건 958제곱미터 되겠네. 958제곱미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에 보시면 자 아래 공동주택의 평면도에서 발코니 면적을 우리가 바닥 면적에 얼마나 산입되는가 해서 나왔습니다. 바닥 면적 산입과 관련돼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닥 면적 부분에서 자 이 발코니 부분, 노대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자, 발코니는 무조건 자 우리가 산입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준을 정해 주셔야 된다. 보통 이 발코니 면적을 먼저 구해서 발코니 면적에다가 공제를 해 줍니다. 가장 긴 외벽 길이, 가장 긴 외벽 길이에다 곱하기 자 1.5 길이 메다에다가 바로 1.5m를 공제해 주는 거죠. 가장 긴 외벽 길이 요 메다에다 1.5m를 자 우리가 곱한 것을 공제해 줍니다. 요 값이 자 요 값이 바닥 면적에 산입이 되는 거예요. 바닥 면적에 산입을 시켜 줍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그림상 보시면 자 이 발코니가 현재 보시면 길이가 4.5m네요. 한 벽에 면했습니다. 그러면 이 폭이 4.5m 길이가 되겠고 자 돌출이 1.8m만큼 돌출됐죠. 1.8m만큼 돌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일단 발코니 면적 4.5에다가 곱하기 4.5에다가 여기다 4.5제곱미터에다가 4.5m 곱하기 1.8m를 곱한 데다가 마이너스 가장 긴 외벽 길이 4.5m 곱하기 1.5m를 곱해서
공제를 해 주시면 되겠죠. 결과적으로 이만큼 공제하니까 1.5m만큼 쉽게 공제하는 거죠. 1.5. 이건 똑같으니까. 뭐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맞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장 긴 외벽 1.5를 공제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동일할 때는 요 면적만큼 산입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동일한 크기니까. 그래서 4.5에 0.3이죠. 요 면적만큼만 산입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됐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긴 외벽이 1.5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현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발코니가 이 벽의 양쪽에 이렇게 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가 이쪽 길이가 예를 들어서 6m였는데 이쪽에 이제 접한 길이가 예를 들어서 자 3m였다 가정합시다. 이런 발코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발코니 면적을 먼저 내가지고 6 곱하기 3해서 그러면 18제곱미터의 발코니 면적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공제해준다. 가장 긴 외벽 길이 6m에다가 그 다음에 6m 곱하기 1.5를 공제해주겠죠. 곱하기 1.5m를 공제해준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는 9제곱미터만큼 되겠죠. 이것을 공제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가 두 벽면에 면할 수도 있겠죠. 외벽면에. 그래서 계산법은 달라진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